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자식들을 둔 7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가슴이 벅찰 정도로 기쁜 일을 겪기도 하죠. 매번 힘든 순간을 넘겨가며 악자까지 살던 저에게도 이른이라는 늦은 나이에 두 번 다신 경험하지 못할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니 심장이 미칠 듯이 두근거리네요. 오늘은 제게 찾아온 그 일들을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저는 20살이 되는 해 대학을 포기하고 봉제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집이 그렇게 유복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빨리 취업해서 시집이나 가,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어머닌 절 어떻게 해서든 대학까지 보내주시려고 하셨지만 아버진 끝끝내 반대하셨죠. 여보, 그래도 우리 경자가 아주 영특한 아이래요. 이 좋은 머리를 그냥 섞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대학까지 보내줍시다. 우린 자식도 하나밖에 없는데. 고등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뭐 그렇게 욕심이 많아? 여장 공부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어. 돈 벌어서 빨리 네 앞가림이나 해. 부모한테 기대어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모진 말을 한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 큰 미련은 없었어요. 당시에 고등학교까지 제대로 마치지 못한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게 공장에 발을 들이니 제 또래의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전 태어나 처음 사회생활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첫 시작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한 채 하루 12시간, 13시간 정도를 꼼짝없이 앉아서 일만 해야 했어요. 한날은 너무 힘들어서 공장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다 반장님께 걸려 호되게 혼이 나기도 했죠. 누가 여기서 일 안 하고 처 자빠져 울고 있으래? 당장 가서 일 안 해? 안 그래도 다들 손이 늘어서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한 가지 아주 눈물 흘릴 시간도 있고. 죄송합니다. 빨리 가서 작업할게요. 그래도 힘든 기억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재봉질을 하고 퇴근했을 때 보이는 그 밤하늘,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집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 시절 유일한 낙이었죠. 그리고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무렵 저는 제 인생을 꽈배기 마냥 베베 꼬아버릴 뻔한 그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청춘의 모든 순간 유일하게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를 만난 것이었어요. 시작은 버스였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시라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 아침 버스는 지금 서울의 지옥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요. 그를 처음 만난 날은 제가 유독 늦게 일어나 앞머리가 휘날리게 버스를 타러 달려갔던 날이었습니다. 버스다. 저거 놓치면 완전 큰일 나는데.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아직 안 탔어요. 저 멀리서 보이는 버스는 누가 봐도 포화 상태였어요. 아, 완전 큰일 났구나. 오늘은 정말 지각이겠구나 싶어 절망하려던 무렵 출발하려던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버스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거기 이쁜 아가씨, 내가 버스 세웠으니까 빨리 와요, 빨리. 딱 한 자리 비었다. 버스가 멈춰선 걸 보고 전 정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열고 소리쳐준 그 남자 덕분에 지각은 다행히 면할 수 있었죠. 나중에 보니 그 사람도 저와 내리는 곳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와중에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지각을 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별 말씀을. 뭐 고마우면 나중에 맛있는 커피라도 한 잔 사든지. 요 근처에 커피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다방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좋아요. 우리가 우연이라도 다시 마주칠 날이 생긴다면 그때 제가 커피 한 잔 사도록 할게요. 그럼 전 늦어서 이만. 잠깐만요. 우리가 언제 다시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디 사는 누구인지 말해줘야 하지 않나? 보아하니 이 앞에 공장 다니는 것 같은데 나 먼저 소개하자면
난 명동사는 29 최창식이라고 해요. 저는 명동사는 박경자라고 해요. 나이 25이고 이 앞에 봉제공장 다녀요. 됐어요? 오케이, 봉제공장. 신당동 사는 박경자 씨. 우리 또 봅시다. 왁스를 잔뜩 발라 촌스러진 머리에 꽃무늬 남방, 나팔바지까지. 그래도 유일하게 얼굴 하나만큼은 봐줄만 했던 그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아서였는지 이후 굉장히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제 아무리 믿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자주 만나면 미운 정이 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절 볼 때마다 껄떡거리며 느끼한 멘트를 치는 그 사람에게 점점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예쁘네. 공장에서 재봉질만 하기 정말 아까운 얼굴인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2세대 트로이카 여배우들 못지않은 외모라는 말 어디서 안 들어봤어요? 무슨 그런 쓸데없는 말을. 어디 가서 함부로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말아요.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테니까. 아, 돌을 던질 테면 던지라지.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런데 나 커피는 언제 사줄 거예요? 나 경자 씨랑 데이트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아참, 미안해요. 깜빡 잊고 있었네요. 언제가 괜찮아요? 경자 씨가 괜찮은 날이라면 언제든 오브 콜스. 아리따운 숙녀가 날 위해 시간을 내어준다는데 당연히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내야죠.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미운 정이 정말 무섭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군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진 멋부리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그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20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기에 저에겐 친구나 남자친구 사귀고 수다를 떨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와 깊은 관계로 이어나가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자 씨만 괜찮다면 우리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나랑 만나고 결혼하게 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요. 우리 집안이 꽤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물려받을 재산도 넉넉하고 재봉질 같은 거 안 하고 손에 물 안 묻히고 대골 같은 집에서 내 평생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 수 있는데. 뭔가 마음이 지쳐 쉴 곳을 찾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대골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준다는 말, 절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 말, 그것 하나만 믿고 저는 그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을 이어나가는 동안 맛있는 것도 사주고 늦은 밤 절 데리러도 와주고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설렘에 저는 그에게 모든 마음을 내어주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왠지 평소와는 다르게 속도 너무 메스껍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임신을 했다는 거야, 지금?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영 좋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많이 당황스럽지. 창식 씨 마음 이해해. 나도 많이 당황스러웠거든. 우선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가 생겼다고. 그리고 나서 허락을 받으면 그때 결혼을 준비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래. 우선 경자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 나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볼게. 오늘은 우선 경황이 없으니 각자 집에 들어가서 쉬고 내일 우리 다시 여기서 만나자고. 알겠지?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도 너무 걱정이 되었고 혹시라도 아이를 떼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불안하기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저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어요. 아버진 임신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손을 드셨고 어머니가 옆에서 아버지를 뜯어말리셨죠. 여보, 화가 나는 건 알겠는데 조금만 진정해요.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아직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임신이라니.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나도 오늘부터 너 같은 자식 없다 생각할 테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몸 함부로 하고 다니는 딸, 나도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아버지, 저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애 낳든 결혼을 하든 말든 내 일절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앞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 뭐해? 당장 짐 싸서 나가지 않고. 아버지의 불호령에 저는 결국 방에 있는 짐들을 싸서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집을 나오고 나니 제일 먼저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손엔 짐가방을 들고 한 손으론 계속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며 그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늦은 시간에 울면서 가방을 들고 찾아온 저를 보고 적잖게 당황한 얼굴을 보였어요. 왜 울고 있어? 가방은 왜 들고 왔고? 임신했고 당신이랑 결혼해서 애 낳을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뭐라든 신경 쓰지 않겠다고 딸 하나 없는 셈 치겠다고 하시더라. 집에서 쫓겨나고 갈 곳이 없어서 찾아왔어. 미안. 그렇게 전 그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도 저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셨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뱃속의 아이까지 합쳐서 세 식구만 남게 된 셈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은 막막했지만 그래도 새 생명이 생겼으니까 조금 더 힘내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대로 있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동안 공장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기에 생활비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는 점점 불러왔고 이젠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버거워질 무렵 그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면서 저에게 대뜸 돈을 빌려달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돈?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니 대체 얼마나 필요한데?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미안해.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부모님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나한텐 제일 친한 친구거든. 그런데 그 친구가 큰 사고가 나서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집에다가 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빌려주실 게 뻔해서 혹시 그동안 당신 일하면서 모아놨던 거 좀 남지 않았나? 이제 거의 없지. 이따 해도 300만 원은 당연히 안 되고 그동안 우리 생활비로 다 썼잖아. 우선 날 밟고 이야기하자.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급하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그의 표정이 너무 급해 보이기도 했고 한 번도 제 앞에서 돈을 빌려달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얼마나 소중한 친구면 이런 부탁을 하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은행으로 가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에게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우와, 정말 고마워. 내가 돈은 바로 갚을게. 당신이 사람 한 명 살린 거야. 아니야, 천천히 갚아도 돼. 수술 잘 되셨으면 좋겠네. 그 시기에 저는 임신 8개월 차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300만 원을 건네준 그날부터 그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시엔 휴대폰도 없었던 시기였기에 연락을 하지도 못했고 어디에 있는지 알 방법도 없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에 사람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하려던 찰나 어떤 아주머니 한 분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 아직 집을 안 비웠소? 오늘 집 비워주는 날인데 그런데 전에 봤던 그 아가씨가 아니고 다른 아가씨가 와 있네. 누구세요? 난 여기 집주인이요. 여기 사는 총각한테 이야기 못 들었소?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300만 원을 받은 후 이 집을 저한테 말도 없이 내놓았고 여기서 그와 함께 살았던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그는 모두가 다 알 법한 회사의 자제가 아니라 그냥 한탕 벌어들이는데 미친 사람이었다는 것까지. 집주인 아주머니는 저에게 받아간 그 300만 원이 수술비에 쓰인 것이 아니고 유흥에 쓰였거나 혹은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 말해주셨어요. 아유, 아가신 그냥 눈 뜨고 코 베인 거지 뭐. 내가 집에 올 때마다 대문 여는 여자들 얼굴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총각이 하는 말을 다 믿었어?
하긴 사기꾼들은 워낙에 말을 잘하니 속을 수밖에 없었겠지.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집을 내놓은 줄도 몰랐어요. 빨리 방 비워드릴게요. 저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을 비워주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배신감 반, 그리고 그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한 한심한 반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쓰러진 저는 구급차에 실려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어요. 아이 이름을 적어야 한다고 하길래 저는 정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제 성을 따서 김정민이라고 불렀죠. 출산 후 갈 곳도 없었던 정민이와 전 허름한 여관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월세는 꼭 드리겠다며 부탁을 드리니까 딱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알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은 사람이 추운 날 깐난쟁이를 품에 안고 애 봐줄 사람 필요하면 말하시오. 난 할 일 없이 창문 밖에 떨어진 나뭇잎 개수나 세고 다닐 만큼 한가로운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월세는 달달이 밀리지 않고 꼭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여관방 아주머니께 정민이를 맡기고 다시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분유값은 물론이고 기저귀 값도 부족해 쓰던 기저귀를 깨끗하게 빨아 다시 써야만 했어요. 매일 밤 정민이와 함께 좁은 여관방에서 몸을 눕히고 잘 때마다 이대로 삶이 끝나버렸으면,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울상만 짚고 다니던 저와는 다르게 정민이는 매번 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생글생글 행복한 표정으로 웃어주었어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면 힘든 감정들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론 아이가 나 같은 엄마 밑에서 성장하면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과 고통,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진 않았어요. 정민이를 위한 저의 마지막 선택지는 입양이었습니다. 크게 마음먹고 보육원 앞에 서니 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발걸음이 도무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망설이는 걸 보셨는지 안에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네. 낳기만 한다고 다 부모가 아니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되기 전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고 나니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터지려는 눈물을 꾹꾹 누르고 필요한 서류들을 다 작성하고 나니 눈앞에 카메라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녀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녀님,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애기랑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만 찍고 싶어서요. 그럼요. 이거 즉석 카메라라 찍고 나면 바로 가져가실 수도 있어서 좋아요. 아주 예쁘게 찍어 드릴게요. 저는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즉석에서 나온 사진들 중 2장은 제가 가지기로 하고 나머지 2장은 아이가 입양을 가게 되면 꼭 같이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마지막으로 눈을 맞추고 인사를 했죠.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정민인 누구보다도 예쁜 아기니까 꼭 사랑받고 살 수 있을 거야. 엄마 진짜 갈게. 안녕히 계세요. 너무 슬프고 속상해서 피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낳은 아이라서가 아니라 정민이는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였기에 어떤 곳으로 입양을 가더라도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민이를 보내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눈물로 엉엉 울다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어요. 공장을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한 건 바로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갑자기 시장에서 잡일을 하겠다고 나타나니 나이 드신 어른들은 모두 의아해하는 눈초리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여기서 허드렛 일을 하긴 많이 힘들 텐데 여태까지 들어온 젊은이들 하루도 못 버티고 다 나갔어. 괜찮아요. 저는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하루 만에 도망가고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정 의심되시면 우선 일하는 거 보시면 되잖아요. 걱정하시는 상인분들에게 젊은 사람의 패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전에 저는 쉽게 주저앉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없는 힘도 쭉쭉 쥐어 짜내며 열심히 시장 바닥을 똘똘 돌아다니며 밑바닥부터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고 악착같이 일했던 전 시장 한쪽에 조그마한 건어물 가게를 차리게 되었답니다. 소시적부터 봐왔던 가게 상인분들은 모두 시장 바닥을 뜬 지 오래였지만 딱 하나 나무를 파시는 할머니만이 그대로 남아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제 가게를 보고 진심을 담아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만 드디어 여기에 터를 하나 잡았네. 내 언제 차리나 했는데 축하한다, 축하해요.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한테 축하받으니까 기분이 두 배로 좋네요. 요새 몸은 좀 어떠세요? 한동안 또 안 나오셔서 걱정했잖아요.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좀 쉬고 나니까 낫네. 처음 배웠을 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나무를 파시던 할머니는 어느새 80대 나이가 되어 목소리도 기력도 점점 쇠해지시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이제 장사를 그만두시고 치료받으며 편하게 쉬시라고 하고 싶었지만 할머니에겐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자, 손녀들 때문이었죠. 애들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애들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훅 큰다더니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닌가 봐요. 그렇지. 저 생떼 같은 것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힘을 내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데 요즘은 영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아주 속상해 죽겠어. 어린 나이에 애미애비 사랑도 못 받고 다 늙은 난 언제 죽어도 미련이 없지만 저것들만 생각하면 눈도 편히 못 감겠어.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100살까지 오래오래 사셔서 애들 대학 가는 거, 시집장가 가는 것도 다 보셔야죠.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의 두 손주들은 9살, 7살이었어요. 아직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아닌 손녀는 나물이 담긴 봉투를 힘겹게 끌고 오면서 장사 준비를 도왔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손자는 학교를 마치고 오면 밝은 에너지를 가득 안고 시장 바닥 안에 활력을 돋구어 주었죠. 시장 상인분들은 모두 할머니의 손주들을 아주 귀여워해 주었답니다. 자자, 콩나물 한 봉지 1,500원. 신선한 콩나물이 단돈 1,500원이에요. 콩나물 한 봉지에 덤 조금 더 줄 수 있나? 에이, 이모, 콩나물 한 봉지 1,500원인데 거기다 덤까지 주면 저희는 뭐 먹고 살아요? 그래도 이모 이쁘니까 콩나물 한 주먹 더 드릴게요. 대신 앞으로 나물 사실 땐 저희 할머니한테만 사셔야 돼요. 아셨죠? 어머, 얘 좀 봐라. 조그만 게 장사할 줄 아네. 할머니, 나중에 손자 크면 정말 볼만 하겠는데요. 손녀도 한 인물 하네. 손주 농사 잘 지으셨어. 아유, 기분이다. 저기 옆에 시금치도 한 봉지만 줘봐봐.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나이가 어렸지만 그만큼 성격이 좋아 할머니에게서 나무를 사가는 손님들은 얼굴에 웃음꽃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인사성도 밝고 예쁘기도 했고 이따금씩 시장 귀퉁이에 있는 식당에서 국수나 순대 같은 것들을 사 먹이곤 했어요. 할머니 나물은 이곳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곳 중 하나였지만 할머니 연세가 연세였던지라 시장에 나오지 않으시는 날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오른쪽 나물 파는 할머니 오늘도 안 나오셨어요? 예, 할머니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요. 언제 나오시는진 잘 모르시는 거죠? 할머니 나물이 제일 신선해서 거기 것만 사는데 요즘은 나오시는 날보다 안 나오시는 날들이 더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나물을 사러 왔다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는 손님들도 정말 많았어요. 오랫동안 얼굴을 마주했고
젊었을 적부터 봐왔던 시장 상인 중에선 유일한 분이셨다 보니 저도 걱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던 어느 날 할머니의 손주들이 저희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너희 덕순 할머니네 손주들 아니니? 어서 와. 한동안 안 보여서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잘 계시니? 네. 근데 아줌마, 이거 저희가 여태까지 할머니한테 받은 용돈 안 쓰고 돼지 저금통에 모았다가 오늘 배갈라서 온 건데 이걸로 미역 살 수 있어요? 아이들은 때가 잔뜩 타고 꾸깃해진 지폐 두 장과 동전들을 제 눈앞에 보여주면서 미역을 살 수 있느냐고 묻더군요. 물론 미역 한 봉지를 구매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긴 하지만 저는 방긋 웃으며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그럼 이걸로 미역 두 봉지도 살 수 있고 말고. 그런데 미역은 어디에 쓰려고? 국 끓여 먹게? 아님 무쳐서 해 먹으려고? 너희 음식은 할 줄 알아? 오늘 할머니 생신이거든요.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저희 손으로 미역국 한 그릇은 꼭 끓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아픈 할머니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드릴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한창 때도 쓰고 투정도 부려할 나이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은 마음에 슬프기도 하고 또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을 저희 정민이도 생각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유, 기특해라. 그 마음이 예뻐서 할머니도 벌떡 일어나시겠다. 집에 필요한 재료들은 다 있고? 아니요. 미역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얼른 같이 집에 가자. 이 아줌마가 가서 직접 끓여줄게. 저는 그날 조금 일찍 가게 문을 닫고 국거리용 소고기와 미역국에 들어갈 조미료들 그리고 쌀과 각종 반찬들을 사서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를 알고 지낸 진 굉장히 오래됐지만 집에 직접 방문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살짝 긴장되기도 했고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실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건어물집 사장님도 같이 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많이 편찮으세요? 아이고, 뭐 타러 왔어? 가게는 어쩌고? 하루쯤 쉰다고 타격 없어요. 손님도 많이 없는 가게인데요, 뭘. 아유, 일어나지 마세요. 편하게 누워 계세요. 오늘 생신이라고 손주들이 미역 사러 왔었어요. 얘들아, 얼른 미역국 끓일 준비하자. 사온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고 간을 맞추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귀엽고 기특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따뜻하고 맛있는 미역국이 완성되었고 그 미역국은 아이들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에겐 이제 나가서 놀라고 하고 따뜻한 미역국과 밥 반찬을 세팅한 뒤 할머니를 천천히 일으켜 드렸어요. 할머니, 맛이 어때요? 말해 못혀. 당연히 최고지. 고생했네. 우리 애들이 괜히 가서 민폐만 끼친 건 아닌가 몰라. 다 늙어 빠진 혜미 생일은 못하러 챙긴다고. 민폐라니요. 전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생신인데 자식들은 안 찾아온대요. 내가 말을 안 했던가? 난 자식 하나밖에 없어. 우리 효성이, 소라애비. 뭐가 그렇게 급했는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가버렸네. 며느린 기다렸다는 듯 애들 나한테 두고 가버렸고 지금쯤 새 살림 차렸겠지. 지 자식이 어떻게 크는지 궁금하지도 않은가벼. 할머니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자식에 관련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작년 말부터 손주들을 데리고 나오시길래 그냥 뭔가 사연이 있으신가 보다 싶어 아무런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자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아니요, 괜찮어. 그저 자식 먼저 앞세운 년이 생일상을 얻어먹을 자격이나 있나 싶어서 꼭 우리 손주들 다 크는 것까지 보고 내 편하게 눈 감고 싶은데 이젠 그것도 내 욕심 같더라고. 우리 애들 나 가고 나면 가족이라고는 없는 천의 고아인데
내가 길을 써서라도 우리 효성이 대학교 갈 때까진 살아야 하는데.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 늙어서 괜히 주책맞은 소리를 하고 있다며 손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미역국은 정말 잘 먹었다는 말과 함께요. 그 후 할머니는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가족이라곤 어린 아이들밖에 없었던지라 한동안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할머니 댁에 가서 병간호를 하며 아이들 저녁밥까지 챙겨주었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그때 제 아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게 많았어서 할머니 손주들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 그해 가장 눈이 많이 내리던 날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전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할머니 댁으로 돌아갔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아이들에게 뭐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과 또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효성이가 갑자기 저에게 묻더군요. 저희 이제 고아원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효성아. 고아원으로 가다니. 아까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거 들었어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우리를 돌봐줄 친척도 없고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저희가 갈 곳은 고아원뿐이라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당연히 아이들이 들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감정을 챙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죠. 저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아줌만, 우리 효성이랑 소라 고아원에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효성이랑 소라 걱정을 하시면서 나한테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 할머니 부탁 안 들어드리고 너희들 고아원에 보내면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얼마나 화를 내시겠어. 아줌마가 할머니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꽉 채워줄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하겠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든든하게 효성이랑 소라의 옆자리를 지켜줄 거란 약속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줌마랑 같이 가자. 힘들 땐 서로 안고 울기도 하고 또 기쁠 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말이야. 어때? 아이들은 제 말을 듣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전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었어요. 어딜 가서든 부모 없는 아이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 마음먹고 가방, 신발, 옷 최고 좋은 걸로만 잔뜩 사다가 입혀주었고 소라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여자아이들이 선호하는 헤어스타일도 나름 연구해서 매일매일 머리를 다르게 묶어주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곤 했죠. 엄마, 친구들이 저보고 머리 너무 예쁘대요. 부럽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친구들이 예쁘다고도 해주고 내일은 더 예쁘게 묶어줄게. 어린 시절에 얌전하던 아이들도 나중에 크면 클수록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엇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 많이 걱정을 했지만 효성이와 소라는 그 흔한 사춘기 하나 없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주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 없었기에 조금 서투른 부분들도 있었지만은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도 참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았어요. 아이들 운동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소풍이나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같은 곳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당하지 않도록 사단 도시락을 싸주기도 하면서 열심히 엄마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아기 때 입양을 간 정민이에 대한 그리움의 색도 점점 짙어졌어요. 지금쯤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이미 어른이 되었을 텐데 대학은 갔을까? 결혼은 했을까? 하면서요. 가끔 정민이가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면 앨범 맨 앞장에 넣어둔 사진을 들여다보곤 했죠.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엄마가 가끔 들여다보고 있는 이 사진 속 아기랑 여자분은 누구예요? 약간 색이 바랬긴 한데 애기 얼굴 너무 귀엽다. 여자분도 너무 예쁘시고. 귀엽지? 사실 너희들한텐 처음 말하는 건데 이 사진 속 여자는 엄마고 이 아긴 엄마 아들이야. 이름은 김정민. 이름도 예쁘지? 엄마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있었지. 너희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지금쯤 30대 어엿한 어른이 되었겠다. 결혼은 했는지 또 직장은 다니고 있는지 그냥 살아가는 동안 만나지 못해도 좋으니 어디에선가 건강하게 살아만 있어주면 좋겠다. 정민 오빤 어땠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내가 본 아이 중에 가장 순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지. 내가 없어도 울지도 않고 항상 방긋방긋 웃어주는 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 정민이가 날 보면서 웃어주면 내 힘든 게 싹 내려갈 만큼. 그래서 보내기로 마음먹었지. 나보단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분에 넘치게 사랑과 행복을 받길 바라는 마음이 컸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 둘이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없는 거야. 보내기 전에 흔적 하나 정도 남기고 싶었거든. 그래서 수녀님들한테 찍어달라고 했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 사진이야.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정민이 얘기를 해주었어요. 정민이 이야기를 꺼내면 눈물이 나서 말도 제대로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덤덤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세상이 많이 발전했고 입양아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들을 맡긴 보육원으로 기억을 더듬어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정민군에 대한 기록은 미국 시애틀로 해외 입양을 갔다는 정도가 끝이에요. 이후에 들려온 소식이라든지 근황이라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세월이 너무나도 많이 지났고 또 해외 입양이었기 때문에 찾기 위해 노력은 해보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수녀님의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후에도 찾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기에 저는 기대를 버리고 그저 그리움이 밀려올 때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을 마르고 닳도록 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효성이와 소라는 반듯하게 자라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효성인 고등학생 때부터 가고 싶다고 노래 불렀던 IT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그날 저희 집안 분위기는 완전 파티 분위기였었답니다. 물론 IT 계열 회사인 만큼 야근하는 날도 정말 많아서 불평 불만을 내뱉기 일쑤였지만은요. 아이들이 받은 첫 월급으로 화장품도 사주고 또 빨간 내복도 선물 받고 친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빈자리를 효성이와 소라가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물 흐르듯 시간은 흐르고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던 어느 날이었어요. 효성이가 야근을 하지 않고 일찍 귀가를 하고 소라도 뒤따라서 들어오길래 깜짝 놀라서 물었죠. 너희가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집에 왔어? 혹시 회사에서 해고 당하기라도 한 게야? 아님 회사가 망하기라도 했니? 오빠, 내가 말했지? 엄만 분명히 잊고 계실 거라고 했잖아. 본인한테 원체 관심이 없으셔서. 엄마, 오늘이 몇 월 며칠인 줄은 알고 계세요? 소라의 물음에 달력을 본 후에야 깨달았어요. 그날은 바로 제 생일이더라고요. 평소에 아이들의 생일은 잘 챙기는데 제 생일은 잘 챙기는 편이 아니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번번이 까먹곤 했어요. 달력도 잘 보지 않아 제 생일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는 것도 보지 못했거든요. 오늘이 내 생일인 줄도 몰랐네. 예, 너희도 나처럼 늙어봐. 사소한 것도 안 보게 되고 까먹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챙겨드리려고 일찍 퇴근했죠. 오늘은 집밥 말고 저희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저녁 먹어요. 엄청 좋은 곳으로 예약해뒀어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레스토랑이 한두 푼도 아니고 무슨 벌이도 얼마 안 되는 것들이 돈 아낄 생각은 안 하고. 마음 같아선 멋들어지게 잔치도 열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그리고 엄마, 저희가 엄마 생신날 레스토랑 하나도 못 데려가 드리겠어요? 저희 벌만큼 벌어요. 그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자, 늦겠어요. 얼른 가요. 겉으론 괜한 돈을 쓴다며 투덜거렸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조그맣던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은 생각이 들어 괜히 뭉클하기도 했죠. 저들끼리 신나서 준비한 거 보면 귀엽기도 했고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직원분께서 저희를 룸 안쪽으로 안내해 주더군요. 여기 너무 좋다. 그런데 너희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방으로 된 곳은 값이 더 나갈 텐데 이렇게까지 준비 안 해줘도 되는데 정말. 그쵸? 창밖의 뷰도 특별히 더 예쁘게 보이는 곳으로 예약했어요. 여기 음식도 그렇게 맛있대요. 코스 요리로 쫙 뽑아드릴 테니까 엄만 그저 맛있게 드셔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식사 전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눈 좀 가릴게, 엄마. 뭐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주려고 눈까지 가려. 아유, 정말 유난이다, 유난이야. 10만 원 넘는 선물이면 엄마 도로 환불시킬 거야. 아이들은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분명 마음에 들 거라며 제 눈을 안대로 가렸어요. 시야가 가려지니까 괜히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선물이길래 싶은 약간의 기대감도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이 고요해지고 저 멀리서 저벅저벅하고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거리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제 앞에서 멈췄어요. 눈을 가리고 있어도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기에 제 앞에 사람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엄마,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여드릴게요. 안대 벗으셔도 돼요. 조심스럽게 안대를 벗으니 제 앞에 키가 아주 크고 또 훤칠하게 생긴 총각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 총각은 저를 보고 입술을 떨면서 울음을 꾹 참고 있었죠.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총각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마돌, 마돌이에요? 정말 나의 마돌이 맞아요? 누구세요? 절 아세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눈앞에 있는 낯선 총각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당황스러웠는데 갑자기 제게 엄마라니. 당황해서 효성이와 소라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는 그때 그 총각이 소리쳤어요. 마들, 나 정민이에요. 정민. 못 알아보겠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정민이란 이름을 듣고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머리가 멍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그 이름에 한참 동안 입을 틀어막고 있던 저는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정민? 김정민? 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 간 내 아들 정민이가 맞아? 네가 정말 정민이란 말이냐? 맞아요, 마덜. 베이비 때 시애틀로 갔다가 마덜의 벌스데이란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왔어요. 마덜의 아들 김정민 맞아요. 여기 사진도 있어. 그가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든 건 정민이가 그리울 때마다 보던 사진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총각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고 마음속에 묻었다가도 다시 꺼내어 봤던 소중한 제 아들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맞아. 내 새끼가 맞아. 아, 정민아, 정말 잘 커줬구나. 잘 커줬어. 엄마가 널 그렇게 보내고 나서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 평생 만날 순 없어도 그저 살아만 있어준다면 그걸로 되었다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살아생전에 널 만나게 되다니. 정민아, 내 아가. 절 키워준 마들이 이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1살 때 입양됐다는 사실을 말해줬을 때부터 너무 보고 싶고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었어요. 저기 서 있는 효성, 그가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었을 거야.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마들. 정민이가 보여준 사진은 입양 보내기 전에 사진관에 가서 제가 정민이를 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몇 개 찍어서 저도 간직하고 있고 정민이 입양 보낼 때 함께 보냈었어요. 저라는 존재를 잊지 말길 바랬던 거였죠. 정민인 효성이 덕분에 한국으로 와서
저를 만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던 눈물을 쓱쓱 닦고 효성이를 쳐다보자 효성인 옷 소매로 눈물을 닦고는 한 손으론 V자를 그려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싶어 물어보려는데 정민이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바로 정민이의 양부모님이었어요. 절 키워준 마돌 파돌이 한국에 있는 마돌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마돌, father, come here. 정민이가 살짝 열려있는 문을 향해 소리치자 조심스럽게 정민이를 키워주신 양부모님께서 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효성이와 소라는 그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저는 또 왈칵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아들을 키워주신 분들을 만난 건데 참 주책맞게도 말이죠. 우리 아들을 키워주신 분들을 뵙는데 이렇게 주책을 떠내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반듯하게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Oh, it's my pleasure. Thank you. Even more for giving birth to my son. 천만에 아들을 낳아주셔서 본인들이 더 감사하대요. 옆에 있던 효성이가 웃으며 양부모님들의 말을 해석해 주었어요. 이후 저희는 식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어요. 정민이의 웃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입양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정민이는 정말 착하고 얌전한 아이여서 성장하는 동안 그 흔한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주었다는 이야기. 그중 가장 놀라웠고 궁금했던 건 효성이가 정민이를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효성이 너 어떻게 정민이를 찾은 게야? 난 몇 년 전에 찾아보려고 보니까 해외로 입양 가서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던데. 엄마, 제가 누구예요?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엄마가 보여주셨던 앨범 속에 그 사진을 촬영해 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SNS에 글을 올렸죠. 45년 전에 시애틀로 입양 간 김정민 씨를 찾는다고요. 한국에 있는 입양기관, 미국에 있는 입양기관들 전부 수소문해서 추적도 했고요. 요즘 SNS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운 좋게 연락이 닿지 않을까 생각했죠. 엄마가 조금이라도 웃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렇게 넉 달 정도 지나니 제 개인 계정으로 메시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사진 속 주인공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 속 인물이랑 같은 것 같다고요. 그게 시작이었죠. 본인은 한인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한국말을 서툴게나마 조금 할 수 있다고 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얼추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겼고요. 정민이 형 찾는 거 고생 좀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3주 뒤가 바로 엄마 생신이라고 하니 정민이 형이 양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본인을 낳아준 엄마를 꼭 만나고 싶고 또 양부모님도 엄마를 뵙고 싶어 한다고요. 엄마한텐 서프라이즈로 보여드리려고 여태 비밀로 했어요. 엄마가 웃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는데 오늘 엄마 소원도 이루고 저희 소원도 이뤘네요. 제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효성이의 말에 어찌 그리나 뭉클하던지 45년 만에 정민이를 다시 만난 건 살아오면서 받아온 그 어떤 생일 선물보다도 값진 것이었어요. 돈의 가치로 매길 수도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정민이는 제 휴대폰을 달라고 하더니 본인의 전화번호를 찍어주었습니다. 니 아들 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해피했어요. 이제부턴 지금 잡은 두 손 절대 놓지 말아요. 정말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아가,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보자. 엄만 죽기 전에 이렇게 널 만나서 더 이상 여한이 없어. 그치만 우리 아들 앞으로 계속 만나려면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지. 너무 고마워 정민아. 이렇게 건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자라줘서. 그거 하나만 기억해 줄래? 엄만 45년 동안 단 하루도 널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
이 엄마도 널 보고 싶었어. 난 단 한 번도 마돌이 날 버렸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날 버렸었다면 아마 효성이 날 찾지도 않았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난 행복해요. 저의 생일에 기적처럼 찾아와 준 45년 전 제 품에서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저의 아들. 정민이를 만난 후 전 입버릇처럼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만큼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의 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고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마다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았답니다. 그렇게 정민인 한국에서 양부모님이랑 일주일 동안 지내다 갔습니다. 너의 고국이 한국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기 위해 민속촌이라든지 경복궁들을 관광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민이 양부모님도 고운 한복을 입고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저는 최대한 정민이와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많이 찍었답니다. 그날 이후 정민이와 하루에 한 번씩,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영상 통화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저희 가족과 함께 정민이가 있는 미국에 가게 됐어요. 정민이 양부모님이 감사하다고 초대해 주셨거든요. 아직도 시간이 2달이나 남았지만 어린애처럼 그날만을 기억하며 설레임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을 제가 과연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연을 쓰는 와중에도 아이들에게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이지만 이젠 정말 저의 친딸, 친아들이 된 것만 같아요. 여러분, 가끔은 지난 날이 후회되기도 하고 힘든 일들에 무너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견뎌내다 보면 저처럼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찾아오는 날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주저앉지 말고 악자까지 버텨내 봅시다. 힘든 일 뒤에 찾아올 행복을 위해서요. 긴 겨울이 끝나고 꽃이 피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분들의 봄이 그저 기쁨으로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늙은이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